네, 마켓 진단 순서 되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는 브렉시트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엔화가 또 급작스럽게 강세로 가면서 우리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줬는데요. 오늘은 조금 뭔가 풀리려는 기미도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명확치는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서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신 분일 겁니다.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의 김태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더 젊어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세월을 역행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금융시간은 계속 또 흘러가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또 3월 통화정책 성명서하고 비교해도 약간 한 발 물러섰다는 느낌. 그동안 좀 강하게 그 자신감에 대한 피력이 있었는데, 이번엔 조금 브렉시트 이슈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 둔화시키는 부작용은 있는 것은 아닌지.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약간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FOMC도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2% 내지 2.1%에서 2.0%로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월드뱅크가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7%에서 1.9%까지 대폭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니 해도 미국 민간들의 그 소비하고 투자가 아직까지 작년 그 1분기 내지 2분기 이후부터 다시 반등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기에 조금 둔화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블랙시티라는 그러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약 4.6% 정도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가도 상당히 이제 지금 낮은 수준에서 조금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과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는가 싶더니 다시 또 후퇴하고 있어서 미국 연준도 좀 지켜보자. 그래서 뭐 월가에서는 일부러 얌전한 항복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내용도 있더군요. 네, 네. 자, 연준이 그러면 올해 내에 금리를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다소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률이 4.6%이긴 하지만 지난달 그 고용의 그 증가율이 시장의 예상보다 작은 한 3만 8천 명 정도 수준에 이제 그쳤고, 또 우리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브렉시티 같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번 6월에 금리 인상을 이제 하지를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여러 가지 그 금리를 결정할 때는 다른 요인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 2016년하고 2017년에 약 4.7% 내지 4.6%의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이제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가 상승률도 서서히 이제 특히 소비자 물가가 2% 수준에 이제 접근을 하면서 또 이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대비를 일단은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대치를 높여서 금리 인상 시 예상되는 충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조금 어려울 때 하나의 그 대응 수단으로서 확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 아마 올해 중에는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9월과 11월의 인상 가능성이 각각 24% 내지 41%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 확률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FOMC의 위원들 중에서 올해 금리를 한 번이라도 인상하겠다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 한 번만 인상하겠다는 두 번 숫자가 인상이 좀 우세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금리 인상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인상이고요. 옐런 그 의장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연준의 그 성명서를 보면은 또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의 그 기자회견 보면은 이 라인을 잘 타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중용을 찾으면서도 또 그 자신감이라는 하여튼 뭐 좀 남달리 좀 부럽기도 한데요.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미국 연준도 주목하고 있는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부분. 일각에서는 블랙시트라고도 표현합니다. 검은 그렇죠. 양탄자. 자칫 잘못하면 아주 그냥 덮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브렉시트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일어난다면은 네, 네. 참 상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브렉시트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유는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제기가 되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되면 세계 경제 질서가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더불어 이제 예를 들면 다른 EU 국가인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조차도 EU 탈퇴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이제 발생이 돼서 특히 이제 그 자국의 통화가 국제 통화가 아닌 그러한 신흥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그 외환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EU의 어떤 그 경제적인 위치가 상당히 약화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국제 경제 질서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들 국가의 통화의 그 강세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돈 들어왔던 돈이 이제 나가게 되는 그 자본 유출의 그런 그 위험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유럽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수출이 지금도 감소 추세에 있는데 더 수출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 시간, 우리 시각으로는 24일 오후 2시에 그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현재는 정해져 있는데요. 정부도 뭐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다음 주엔 아마 뭐 컨티전시 플랜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우리나라의 그 외화 유동성을 관리하는 그런 논의가 제일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가 한 3,700억 달러가 되고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한 28%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상수지도 비록 수출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외화 유동성의 급격한 어떤 위험은 발생되지 않으리라 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자본 유출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 관리가 제일 많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니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경쟁력을 일단 다시 한번 제고하는 것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수출을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서 내수를 활성화하는 그러한 조치가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지난번에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추가 재정에 대한 보강도 논의가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하라든지 재정의 보강을과 더불어서 본질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체질을 개선시킴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하지 일시적인 그러한 그 정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와 더불어서 어제 또 돌발적으로 나온 이슈이긴 합니다만 항상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이야기입니다. 네,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금정위가 있었는데 시장이 굉장히 그 실망을 했던 모양이에요. 추가 양적 완화를 기대했는데 안 나오니까 엔화가 급작스럽게 또 강세로 흘러가는 그동안 이제 엔저를 아주 명하게 했던 일본 이 아베노믹스의 정책이 조금 삐거덕거리는 건 아닌가? 우리한테는 어떤 또 영향이 있는가?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브렉시트가 과연 이게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향후에 어떤 세계 경제의 그 흐름을 보고 그때 결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아마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때문에 이제 엔고가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본 그 정책 당국에서는 그러한 엔고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낮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웨이트앤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2016년 이제 반기가 지나는 반기 말이 다가왔습니다. 6월 말인데요.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에 또 험난한 기록이 예상이 되는데 네. 좀 헤쳐나가야 될 어떤 뭐 방향성을 좀 제시를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신다면요. 네,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지만 뭐 고통 없는 어떤 혁신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좀 개선시키고 맷집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 그런 산업이 있는데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속하고 장기적이고 조금 마스터 플랜 하에서 로드맵 하에서 구조조정을 좀 우리가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내수 활성화를 통한 대외 불균형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저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규제 개혁하는 과정에서 뭐 국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개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빨리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그 사회적인 신뢰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이런 우리의 제도라든지 관행이 공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서로 통합이 돼서 이 위기를 같이 헤쳐나가자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또 강화되지 않겠나 해서 정부가 조금 더 불합리하다 생각되는 어떤 관행이나 제도, 불공정하다는 관행이나 제도를 다 이렇게 추려서 규제 개혁과 함께 이걸 시정하는 그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마켓 진단을 명확히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김태준 교수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